하루 만에 북한 장교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북한 군사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그렇게 나 있는 상황에 전투에 투입된 지 하루 만에 북한 장교 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언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은 중국 용병이라 주장하는 인물의 제보로 퍼져나가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군의 전력이 많이 예전 같지 않게 쇠약해졌을 거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준 수준은 그 예상 저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망한 장교들의 정체에 관한 새로운 제보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니 장교들의 죽음 뒤에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투력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숨겨진 배후가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들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바바라 월터스입니다. 저는 전쟁과 세계 분쟁을 취재하는 미국 기자입니다. 참 많은 비극을 봐왔지만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늘 생각해왔어요.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 있습니다. 이곳은 끔찍한 전쟁 속에 빠진 나라죠. 여기서 매일이 불확실합니다. 폭발 소리가 늘 들려오는데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발견한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취재해온 것과는 다른 종류예요. 이건 그들의 전쟁이 아닌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북한 병사들과 관련된 미스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추운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좁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난방이 고장나서 코트를 입은 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정보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러시아 쪽에서 싸우고 있는 중국인 용병이었죠. 그가 말하길 루안스크 근처에서 북한 병사 8명이 전선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확실한 증거를 얻은 셈이었어요. 하루 만에 8명이 죽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봐야 했죠. 이 정보를 얻고 나서 저는 제 카메라맨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지인이라 키이우의 골목길을 잘 알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늘 저와 함께 해온 파트너입니다. 제가 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데이비드는 놀라면서도 조금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여기 우크라이나에 있다니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진실을 파헤칠 기회라면 놓칠 수 없었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군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카페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빵과 커피 향이 가득한 따뜻하고 아늑한 작은 카페였어요. 북한 병사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카페의 따스함이 밖에 차가운 공기를 잊게 해주었어요. 데이비드와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의 연락망에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죠. 기다리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몇 분 후 데이비드가 제게 살짝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3명이나 루안스크에서 북한 병사들을 봤다고 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보가 사실이란 뜻이었어요. 북한 병사들이 여기에, 그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병사들을 이 먼 전쟁에 보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추가로 아는 사람이 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한 연락처가 나중에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카페를 나설 때 저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질 수 있겠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는 키이우의 전쟁으로 파괴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깨진 창문과 총알 자국이 새겨진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의 파괴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전쟁터를 가본 적이 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서진 거리들 안에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걸 알아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도시 외곽에 있는 버려진 창고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목받지 않고 얘기하기 좋은 안전한 장소였어요. 창고 안은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빛만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제 정보원이 먼저 와 있더군요. 우크라이나 군인인 안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칠고 피곤해 보였는데 마치 전쟁이 그의 모든 생기를 빼앗아 간 듯했어요. 안드리는 서론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애들은 젊어요. 거의 애들 같다고요.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최전선에 던져진 거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이 병사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어린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가장 위험한 지역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무슨 경험을 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왜 북한이 이 젊은이들을 준비도 없이 보냈을까요? 안드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약해 보였고 잘 먹지도 못한 듯 했다고요. 솔직히 그들은 군인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강제로 끌려온 애들처럼 보여요. 이 말을 들으니 북한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북한이 얼마나 어렵고 정부가 얼마나 엄격한지에 대해 많이 읽어봤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삶이 힘들고 결핍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보내다니 상상조차 못할 잔혹함이었습니다. 그 만남 후에 데이비드와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색에 파괴된 도시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왜 북한이 이 청년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낸 걸까요?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감춰진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어둡고 섬뜩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듯했어요. 저는 더 많은 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일본에 있는 제 연락처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의 목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거든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는 전선에 던져진 젊은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안드리의 말과 만난 적 없는 그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누군가의 아들, 친구였겠죠. 멀리 타국에서 싸우다가 죽기 위해 보내졌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꼭 밝혀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오고 첫 빛이 창가로 비칠 무렵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쫓기로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잔인한 정치 게임의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요. 어디로 저를 이끌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위로 떠오르는 햇살과 함께 저는 다가올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바르샤바에 도착한 건 흐리고 추운 오후였어요. 하늘은 구름으로 잔뜩 덮여 있었고 차가운 습기가 공기 중에 맴돌았죠.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북한 병사들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다는 누군가의 메시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터의 위험한 시선에서 벗어난 카페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꼭 와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기자로서의 사명이니까요. 그 카페는 오래된 서점과 꽃가게 사이에 있었는데 안개 속에서 초록색 차양만 간신히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와 구운 빵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몇몇 사람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이 잘 보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며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정보가 있다고 하니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몇 분 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랐고 어두운 파란색 코트에 연한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탈북한 화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저를 믿어도 될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북한에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영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되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두 명의 10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 다른 한쪽엔 수줍게 미소 짓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화영과 영호였죠. 평양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세상 근심 하나 없는 평범한 10대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화영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의 가족은 북한 정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죠. 그의 어린 여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작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BTS의 나만 노래에 맞춰 춤을 춘 것이 화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외국 노래, 특히 나만 노래를 듣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누군가가 이를 신고했고 결국 정부는 가족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동생의 작은 실수로 인해 영호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대개 돌아오지 못하죠. 여동생도 어딘가로 끌려가 혹독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영호에게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영호에게 선택지를 줬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가느냐, 아니면 전쟁에 나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느냐. 전쟁터에서 잘 싸우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정부는 말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화영은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저 우크라이나로 보내 쉽게 잃어도 괜찮은 병사들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화영은 영호가 어떻게 군복과 장교 계급을 부여받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훈련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외관만 보면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들은 그의 군복을 입힌 채 사진을 몇 장 찍고 마치 용맹한 장교처럼 보이게끔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위험한 전선으로 바로 보냈어요. 그곳은 병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치명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소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전쟁에 강제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는 경험도 진짜 훈련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작 하루 만에 그와 비슷한 8명의 젊은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흐릿한 사진 속에 마른 몸의 북한 병사들이 단체로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북한 병사들이었죠. 나라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이 아니라 마치 잃어도 되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영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밝고 재미있는 소년이었다고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친구였죠. 그런데 이제는 먼 타국 땅에서 싸우다 죽은 또 하나의 이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정부가 이 청년들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버려도 될 사람들로 선택된 거였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안 일으킬 만한 가족의 자식들을 골라서 전선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죽기 위해 보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영웅도 군인도 아닌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고 친구였던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소모품처럼 사용된 겁니다. 정부는 그들의 인생을 소모품처럼 취급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전선에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정치적 게임에 희생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화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잃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일부를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할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고 숫자 뒤에 숨겨진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이들이 누군가의 아들이자 친구였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들의 존재를 되살려주는 일이었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정의를 알리고 잃어버린 희망의 빛을 비추기 위한 사명 같았습니다. 바르샤바의 안개 낀 거리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화영이 얼마나 용기 있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친구를 위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그 사명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화영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저 슬픈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북한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고 그들이 그저 숫자로 잊혀진 이름들로 전쟁터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과 친구가 있고 평범한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진실을 알고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키이우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화영과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북한 병사들에게 항복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침대와 의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자는 것이었어요. 북한 병사들은 이런 정보가 없어서 결국 전쟁터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되어 있었으니까요. 화영과 함께 우리는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항복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저와 화영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서 북한 병사들에게 최대한 와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자유에 대한 개념조차 희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다가가야 했어요. 저는 또한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든 메시지를 보여주고 북한 병사들이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상담원을 배치해 전화라인을 열어두기로 했고 북한 병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단지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어로 된 방송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최전방에서 방송될 예정이었고 병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분명한 한국어로 녹음되었습니다. 화영은 북한 사투리로 말하면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북한식 말투로 녹음을 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문장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만든 메시지가 과연 그들에게 닿을까요? 그들이 이 메시지를 믿고 위험을 감수하고 항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그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메시지는 작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서서히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뉴스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야기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조금씩 쏠리기 시작하니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병사들이 계속 전선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화영과 저는 최전방에 배치될 북한 병사들에게 전해질 메시지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게 잘 녹음되었고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제공한다는 것, 위험하지 않게 항복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녹음이 끝난 후에도 화영은 자신이 한 말들이 정말 병사들에게 잘 전달될지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주었지만 저 역시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과연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지만 그들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3명의 북한 병사들이 우리 메시지를 보고 안전하게 항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오르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항복한 병사들이 처할 위험이 염려됐습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달리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죠.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더 많은 병사들이 항복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영의 용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국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친구 영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이라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고귀하고 용감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화영과 함께 메시지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잊히지 않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굳은 결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키이우의 밤하늘을 보며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전쟁터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마치 우리의 노력을 응원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계속해서 긴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북한 병사들에게 닿았고 몇몇은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벗어나 이제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최전방으로 보내지고 있었고 그들이 과연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항복할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 아이들의 목숨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는 항상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안 좋은 소식이 올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항복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무서움에 떨며 어렵게 결심했을 텐데 결국 자유에 다가가지 못하고 다시 끌려가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또다시 2명의 북한 병사들이 무사히 항복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고 의료 지원과 따뜻한 식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자유를 처음으로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화영은 저보다도 더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더 많은 병사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달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믿음과 희망으로 버티는 걸 보면서 저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화영은 제게 북한의 새로운 병사들이 전선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었고 정권이 이들에게 군사 자문 역할을 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언만 하는 임무를 맡을 거라고 들었지만 이건 명백한 속임수였어요. 그들이 도착하는 즉시 전투에 투입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화영은 밤새도록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었고 어느 정도 바깥 세상의 진실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에요. 메시지에는 자유의 소중함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담았습니다. 전쟁에서 벗어나면 그들이 그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 가족과 연락할 기회,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구해내길 바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녹음하고 확인하는 동안 제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그들에게 닿을지,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믿고 자유를 향해 걸어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아 자신들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북한 병사 그룹 중 일부가 항복에 성공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보호받고 있으며 의심 없이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이곳까지 왔을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용기와 결단의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화영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비밀리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항복 소식이 북한 정부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무사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줬고 그들이 자신만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키이우의 저희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여정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저 또한 화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늘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용기가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고 전쟁 속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젊은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선택을 통해 자유를 얻고 그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저 전쟁 속 한 장면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갈망의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곱씹어봤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을 만들어냈고 그들을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모든 노력과 위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북한 어린 파견 병사들이 모두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찾기 바랍니다.